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즐겁게 사세요, 열정적으로 사세요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그 말이 가끔은 숙제처럼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남들은 다들 여행 다니고 웃고 사는데 나만 무료한 것 같아 불안하셨다면 오늘 쇼펜하우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는 아주 차갑지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진짜 행복은 즐거움을 쌓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라고요. 오늘 하루를 조용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오후에 잠깐 소파에 기댔을 때, 그 어느 순간에 진심으로 웃으셨습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 그런 웃음 말입니다. 아마 쉽게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를 틀면 다들 웃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람, 자식이 잘 됐다는 사람,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닌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경로당에 나가도, 이웃과 잠깐 나누는 대화에도 누구는 손주가 벌써 이렇게 컸다, 누구는 며느리가 잘한다, 누구는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켠이 조용히 무거워지는 감각. 혹시 그 감각을 아십니까? 남의 기쁨이 부러운 것인지, 내 삶이 초라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쓸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감각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가정을 꾸리고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 날이 무겁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의미 있게 노년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하루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잠깐 산책을 하고 TV를 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삶이 부족한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물음에 아주 냉정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될 답을 드리려 합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인간의 고통과 행복의 구조를 파헤친 사람입니다. 그는 낙관적인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직시 안에 이상하게도 따뜻한 해방감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쾌락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저절로 남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천천히 풀어가다 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이라는 신기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가 처음에는 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을 한번 차분히 돌아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결핍 자체가 이미 고통입니다. 저 집만 마련하면 행복할 텐데, 자식만 대학에 보내면 소원이 없겠는데, 이 빚만 다 갚으면 숨통이 트이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셨습니까? 집을 마련했을 때, 자식이 취업했을 때, 오랫동안 갚아오던
빚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을 때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갔습니까? 한 달, 석 달, 1년이 가기 전에 어느새 또 다른 걱정거리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이 취업하고 나니 이번엔 결혼이 걱정되고, 결혼하고 나니 손주 걱정이 시작되고, 집을 마련하고 나니 이번엔 더 나은 동네로 가고 싶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그 욕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결핍이 자리를 잡습니다. 시계추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듯 우리는 결핍의 고통에서 잠깐의 충족으로, 그리고 곧 무료함으로 다시 새로운 결핍으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신기루를 계속 좇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면서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행을 계획하고,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 모임에 나가고, SNS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사진을 보며 내 삶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공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즐거움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즐거움을 얻는 것에 두는 순간, 인생은 끝없는 실망의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목적으로 삼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온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비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라고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크게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여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소극적 행복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의 가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짜 행복을 소극적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행복은 언제나 적극적인 것이었으니까요.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행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통증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서 불안과 걱정이 사라진 그 상태.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자리.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좀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통찰인지 느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위장이 어디 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험이 와서 속이 뒤틀리면 그제야 위장의 존재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속만 안 아프게 해달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어디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아프지 않은 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의 소중함은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공기의 소중함을 평소에 모르듯이요. 그러다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아파 병원을 다니게 되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아무 일 없던 그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행복한 날들이었구나 하고요.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사건이 터진 뒤에야 깨달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미리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이 잘 떠지고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울 수 있고 오늘 나를 향해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없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이 크게 두렵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실감하기 위해 한 가지 작은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아, 무릎이 좀 쑤셨다. 아, 자식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오늘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들을 써보십시오. 넘어지지 않았다. 병원 갈 일이 생기지 않았다. 가족에게 큰일이 없었다. 싸울 일이 없었다. 그 목록이 훨씬 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길고 조용한 목록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소리 없이, 표시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준 평온함.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소극적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몸의 평화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훨씬 행복하다고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맞는 말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조금 쓰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내 몸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 학원비 대느라 내 건강검진은 미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점심을 대충 먹었고 과로를 해도 쉰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명절이면 몸이 부서지도록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힘들다는 말은 잘 못했습니다. 젊음이라는 자본을 조금씩 쪼개어 쓰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통장에 돈이 꽤 쌓여 있어도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면 그 돈이 진정 내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자식이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내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 성공 소식이 마음에 온전히 기쁨으로 들어옵니까? 맛있는 음식도, 아름다운 풍경도, 손주의 웃음도 결국은 내 몸이 편안해야 비로소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의 거의 대부분은 건강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건강이 사라지는 순간 그 어떤 외부의 좋은 것도 나에게 닿지 않습니다. 아픈 몸으로 먹는 음식은 맛이 없고 아픈 몸으로 보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건강은 행복의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모든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먼저 챙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을 만나보면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남을 먼저 챙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곤해도 자식이 부탁하면 나서게 되고, 몸이 아파도 이웃의 경조사에 가야 할 것 같고, 쉬고 싶어도 모임을 빠지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패턴에 대해 냉정하게 말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피곤하면 약속을 취소하는 것, 몸이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무리한 요구를 정중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몸이 좀 좋지 않은데도 체면이 걸리거나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자리에 나간 적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억지로 웃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는 길에 몸은 더 무겁고 마음도 그다지 가볍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순간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몸을 혹사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달라도 됩니다. 피곤하면 쉬어도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노년에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을 남에게서 찾으려 할까요? 잠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소극적 행복, 고통의 부재가 진짜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기분이 달라지고 이웃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행복의 기준을 내 안이 아니라 밖에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면 행복하고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모임에서 내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주면 살맛이 납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오지 않으면 마치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혹은 버려진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내 기분을 연결시키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 하나하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명절에 전화를 좀 늦게 하면 하루가 무너지고 오랜 친구가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섭섭함이 며칠을 갑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걸어둔 기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마음을 쓰는데 왜 저쪽에서는 먼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 기대가 상대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서운한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대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이 한 문장을 가슴에 담아두십시오. 많은 인간 관계의 상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바쁩니다. 자식도, 오랜 친구도, 심지어 오래 함께 산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를 자주 찾지 않는 것은 나를 소홀히 여겨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서운함의 절반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 마음의 독립입니다. 혼자여도 초라하지 않은 법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오랜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와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거나 혼자가 되면 마치 내 세상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려 하고 그 빈 자리를 관계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더 큰 허전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외로운 그 역설적인 감각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감각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요.
그는 인간관계를 가시 돋친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다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 생각을 어느 정도 검열하고 상대의 분위기를 읽고 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피로입니다. 모임에서 돌아와 더 피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나를 검열하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에 웃어야 했고, 내가 별로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했고,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텅 빈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고독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충분한 것을 찾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내면이 빈 사람은 그 빈자리를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과 관계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워진 자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타인에 의해 밀려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혼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고독은 내가 선택하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오래된 책을 펼치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연락을 안 해도 무너지지 않고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스스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독립입니다. 5번째, 관계의 거리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우리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힘들게 하는 고통은 결국 사람에게서 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서 느끼는 서운함,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로부터 받는 실망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감각. 이런 것들은 노년의 삶을 소리 없이 그러나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의 구조를 아주 냉정하게 해부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가 원래 그렇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아내느라 바쁩니다. 자신의 걱정, 자신의 표, 자신의 관계, 자신의 기쁨이 각자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도, 오랜 친구도, 이웃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리라는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자식이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얘가 그때 그렇게 해줬으니 친구가 이번엔 나를 먼저 챙겨주어야 한다. 얘가 이 정도 했으니 알아봐 주어야 한다 하는 마음.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뒤집어 봅니다. 상대가 나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상대가 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를 탓하는 대신 내 기대를 들여다보는 순간
감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기준은 처음에는 너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는 타인이 나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만한 관계라고 봅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먼저 알아채주지 않아도, 그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자식이 명절에 전화를 늦게 했어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이번 모임에 나오지 않아도 관계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거는 기대 자체를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대하는 적절한 거리에 대해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겨울에 불을 대하듯 하라고요.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리 가면 춥습니다. 그 적당한 거리에서 온기를 취하되 그 불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가장 성숙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거래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은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이 됩니다. 그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배신감이 오고 계약을 강요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내가 줄 때 대가 없이 주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6번째,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일상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에 가져갈 수 있는 구체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피곤한데 억지로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몸이 무겁다면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예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먼저 돌보는 것은 노년에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몸이 쉬고 싶다고 말할 때 한 번이라도 그 말을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둘째,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다치지 않았다. 아프지 않았다. 가족에게 큰일이 없었다. 누군가와 싸우지 않았다. 그 목록이 오늘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특별한 기쁨이 없어도 됩니다. 고통이 오지 않았다면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잠깐 멈추고 내 기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가 나를 서운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인지를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상대를 탓하는 대신 내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더 오래, 더 가볍게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아무 약속이 없다면 그것이 외로운 저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보거나 읽다만 책을 펼치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에 자신을 채워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노년의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평온을 축복합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라고, 즐거움을 쫓지 말라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라고 하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삶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요. 더 크게 웃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되고, 더 활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요. 웃음이 나지 않는데 억지로 미소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해 보이고 싶어서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고 내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오늘은 이미 충분히 좋은 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란 고통의 파도 위에 떠 있는 것이지만 그 파도 사이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조용한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화려한 무대 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방 안, 익숙한 소파 위, 오래된 찻잔을 손에 쥔 그 자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자리에 잠시 앉아 계십니까? 창밖에 바람 소리가 들리고 오늘 하루 별일 없었구나 하는 조용한 감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 안에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불꽃놀이에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방을 조용히 밝히는 작은 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오늘도 하루를 묵묵히 살아낸 당신의 마음이 온전한 쉼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